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나흘 만에 발사체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어제 시작된 한미 연합 연습이 판문점 선언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고도 37km로 450km를 비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체를 또 발사하자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발사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외환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며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증시는 올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미중 환율 전쟁과 한일 갈등 여파로 급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대 하락세를 보이다 점차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을 불러 증시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지 사흘째인 오늘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예술감독 이름으로 첫 해명이 나왔습니다.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면서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일본 규슈에 상륙한 태풍은 오늘 밤 늦게 경남 창원 부근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영남 내륙을 지나다 내일 새벽 6시쯤 안동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한미가 후반기 연합 연습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 발사체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단 앞서 공개되지 않았던 발사 시각은 새벽 5시 24분과 36분 두 차례고요. 발사 장소는 황해남도 과일 일대라고 구체화했습니다. 미사일은 내륙을 가로질러 450km를 날아간 뒤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 고도는 약 37km, 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 25일에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비행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비행거리 600km, 정점 고도가 50여 km였는데 이번엔 그보다 낮게 발사한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도 우리 군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한 무기를 북한은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신형 방사포의 원형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400mm 방사포 웨이스 2D의 최대 사거리는 45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9.19 군사 합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고 정밀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다음 날 이루어진 발사인 만큼 의도가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데 북한도 직접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오늘 새벽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먼저 거듭된 경고에도 한미 양측이 끝내 자신들을 겨냥한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최근 잇따른 발사가 한미 훈련의 맞대응 성격이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지난해 북미,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노골적으로 깨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미국이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최신 공격 무기를 남한에 끌어들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직접 쏘아붙였습니다. 또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와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적대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신들만 약속을 지키라는 법은 없다며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물리적 수단을 개발, 시험,
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이 같은 군사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한 대화 동력은 더 사라지고 앞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거라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번 담화가 원칙적 입장 표명이라는 것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밝혀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발사체를 또다시 쏘아 올리자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관계 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조금 전에 서면으로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을 아침 회의에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 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특별한 경고 메시지는 서면 브리핑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와 비교하면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외교통일부 장관이 빠지는 등 좀 더 간소한 회의로 절제된 대응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달 2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안보장관회의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시작에 맞춰서 다시 이 발사체 발사에 나선 만큼 오늘 회의에서 이 발사 배경에 관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북 협력을 통한 이 평화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주도적으로 계속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안보장관 회의에서도 이 상황을 관리하면서 북미 비핵화대화 재개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 새벽에 쏜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하고 발사체의 구체적인 속도나 고도는 현재 분석 중이지만 지난 2일 발사체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한미 정보당국이 오늘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이어지는 오는 20일까지는 추가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5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방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정책 기조를 점검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오후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운영위원회 예정대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쯤 전인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새벽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지난 운영위 회의처럼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정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한 관계 부처 장관 회의가 소집되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육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회의에 출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회의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등 각 부처의 현안 보고가 있었고 조금 전부터 질의응답이 시작됐는데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해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노 실장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규제에 대한 청와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또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집중 질의할 전망입니다. 또 북한에 잇따른 도발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일본의 경제 규제 문제로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네, 여야 모두 일본의 경제 규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어떻게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면서 일본을 이겨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은 소재 부품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고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기술 독립과 자립화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일본의 규제에 대해 대책을 고심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강조한 발언을 두고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엉뚱한 솔루션, 상상 속 희망,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말까지 동원하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경제 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면서 중장기 대책과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는 새로운 길을 또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의중,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어서 오십시오. 한미 연합훈련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또 쏘기 시작을 했는데 7월 25일, 7월 31일, 그다음에 8월 2일, 오늘이 이제 8월 6일.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네, 지난 세 번에 오늘이 이제 4차 발사라고 하면 1차, 2차, 3차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경고를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협박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연합군사훈련 시작을 했죠. 지금 오늘 발사한 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명 그리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한국과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이제 박아놓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일시적인 건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의 도발이 좀 잦아들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북한이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불만을 표명을 하면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만의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첨단 무기 체계를 계속 들여오고 있다가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연합군사훈련을 한다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은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뭐 이달 중순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잦아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첨단 무기 체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35A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넉 대가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36대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이거 외에도 한 두어 가지 더 첨단 무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쪽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뭔지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미정보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5시 24분과 36분, 이제 12분 차인데 요거는 예전하고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세 차례 발사에서는 대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2분 차이가 났어요. 요것은 그동안 훈련 차원이 조금 더
익숙해져서 말하자면 좀 더 실전에 가까운 그런 사격을 시간이 했다. 단축된 실전에 네, 그렇죠. 가까운. 예. 왜냐하면 한 발 쏘면 대체적으로 450km 기준으로 하면 네. 3분 정도 걸리거든요. 딱 쏘고 나서 3분 걸리고 떨어진 거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한 다음에 또 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12분 만에 발사를 했고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9분 만에 다시 발사한 거예요. 9분 만에. 네, 예. 9분 만에 다시 발사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빠른 거죠. 예. 그 떨어진 것에 대한 평가가 금방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고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발사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지금 지도에 표시가 나오지만 바로 저곳입니다. 남포 내륙을 관통해서 그렇습니다. 발사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발사체가 미사일이든 신형 방사포든 기계에 대한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도 내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쏠 수가 없겠죠. 없죠. 이게 예. 시험 단계에서 성능이 불안하면은 저렇게 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동안 2차, 3차가 신형 방사포라고 예. 볼 수 있고 1차는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였는데 네. 오늘 그것이 이제 어느 쪽인지 다시 한번 또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성능이 안정적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저런 예. 상황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아마 서해 연안에서 쏘는 것은 성능에 대한 확신에 더해서 거리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타격 훈련을 하는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뭐 굉장히 나름대로 저 F-35A를 포함한 첨단 무기, 남쪽의 첨단 무기 체제에 대한 타격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정밀해지고 난도가 있다. 높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450km를 날아갔습니다. 지난번 한 2번 정도 이게 방사포냐 미사일이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계속 이번, 있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논란이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거리가 250km 정도 되면 이게 좀 논란이 애매하죠. 생기는데 예. 450km 정도 되면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는 않지만 굉장히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방사포로는 450km 가기 어렵다. 네. 이게 기본입니다. 예. 다만 방사포 중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방사포 중에서 450km 나가는 게 없느냐? 예. 있긴 있습니다. 중국의 WS-2D 형 방사포는 450km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재원으로 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이제 개발한 신형 방사포가 450km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 정도는 여전히 방사포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450km라고 하는 이 거리 때문에 90%의 가능성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보는 게 그것이 합리적인 거죠. 네. 예, 북한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네, 어떤 아직은 기종인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예. 내일 오전에 역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뭐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서 경고를 했지만 남쪽과 미국이 듣지 않고 기어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했다. 화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오늘 예. 발사를 한 것이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쪽과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문건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연합군사훈련을 해서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북쪽을 위협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해도 그것은 북한 책임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 책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나름대로 북쪽의 입장이 앞으로 훨씬 더 네. 강한 요구가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담화문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끝내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여지는 남겨뒀군요. 네, 또. 예.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예. 동시에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북미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의도를 갖고 담화문을 낸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미 협상, 북미 대화의 재개 부분에 대한 의지는 북한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봐야 담화문에 한다. 그 예. 부분이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외무성 담화라는 형식과 관련해서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자기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 특히 이제 지금처럼 적대적 관계 또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관계 속에서 예. 이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발표하려고 할 때 그 다양한 형태와 수위가
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진지하고 엄중하고 무거운 그런 형식이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북한 외무성 성명. 그게 있고 그 다음 단계 오늘 나온 겁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이가 있고 그 아래 단계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이랄까요? 중간쯤 하는 것이 이제 그 북한 외무성 관리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주로 이게 이런 형식이 많죠. 이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이게 중간 정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다고 할까요? 이런 이제 엄중성이 낮은 수준이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한 논평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가장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은 중강도와 고강도 사이에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엄중한 그런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외무성 그 대변인 명의의 담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아까 추측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의 끈은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부분은 더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협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점. 근데 그것이 원래는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약간 곁가지로 갈 수도 있겠는데 외무성 담화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노이 정상회담, 순회회담과 판문점 순회상봉에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을 정식 회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상봉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맞습니다. 봐서 그러니까 회담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공식적이고 정식의 의미가 있고 상봉이라고 하는 건 그걸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인데 이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은 정식 회담인 거고 이제 판문점 회담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격이 낮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상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이제 처음으로 북한의 입장이 나왔다는 게 오늘 사실 저는 좀 흥미롭게 봤고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좀 이어온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죠. 북한이 그렇다면 이제 비핵화 협상 앞두고 이렇게 뭐 미사일을 쏘는 것 자체가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의도 이런 걸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방어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게 가장 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어가 첫째 이제 의도가 아니라 배경이죠. 근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북미 협상이 앞에 있으니까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이제 반응에서 오히려 공격적 의미가 있는, 적극적 의미가 있는 의도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적 의미와 방어적 의미가 동시에 같이 있는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절박하고 기본적인 것은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 도발 이후에 아직 안 나온 거죠? 뭐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지난 7월 25일부터 계속해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같은 국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자극을 더 하겠다라는 의도는 없는 것 같고 이거 맞대응을 하거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오늘 미국을 겨냥해서 이제 비난을 했지만 여전히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는 미국을 겨냥하지 않고 남쪽만 비난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통미, 배남이라고 하는 이런 북한의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공격을 받지 않고 있는 미국이 구태여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과도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남쪽을 배격하는 형태는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미묘하고 섬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상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밤 늦게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세력이 약화돼서 경북 내륙을 지나다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이 수정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태풍이 내륙을 관통 안 하고 경북 내륙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지금 예보가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태풍 프란시스코가 일본 규슈를 지나며 세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네, 태풍은 현재 일본 규슈 내륙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쯤 남해상으로 진출한 뒤 밤늦게 경남 창원 부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새벽 대구 부근을 지난 뒤 오전 6시쯤 경북 안동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변하면서 태풍으로서의 일생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시간보다는 상황이 호전됐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약화했지만 태풍 세력을 유지한 채 상륙하는 데다 열대저압부로 변하더라도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30m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남해와 동해 앞바다, 영남 내륙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영동과 경북 북부, 전남 동부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되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도 급락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후 낙폭을 조금씩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공포가 증시를 덮쳤지만 최근 하락세가 워낙 심했던 만큼 오늘은 내림폭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증시 장 초반에 무섭게 떨어지다가 지금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증시 개장 전 거래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코스피는 한때 5%대, 코스닥은 무려 11%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시작 직후에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대 내림세로 출발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장중한 때 1900선마저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900선을 내준 건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낙폭을 많이 축소한 분위기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15% 내린 1924.63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상태인데요. 오늘은 연기금보다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상당폭 매수에 나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예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0.78% 오른 574.22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개장 직후에는 1220원까지 넘어서서 걱정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제 종가보다 2.15원 내린 1213.15원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아주 공포심이 만연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증시 연일 맥을 못 추는 상황인 겁니까? 네, 최근에 증시 부진의 가장 큰 배경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한 여파도 장 초반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예상보다는 덜 완화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서 증시를 압박하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과의 갈등 역시 투자 심리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의 호재는 값이 싸다는 저가 매력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외 악재가 겹겹이 쌓이는 상황이고요. 이를 버텨내기 위해선 튼튼한 지표 등 경제의 체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지난해 초 이후에 대부분 국내 경제 지표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서 주식을 집어 던지듯이 대답하는 투매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7월 장이 시작된 뒤 어제까지 무려 1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처럼 공포가 주식시장을 완전히 뒤덮어 바닥을 확인할 수 없는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시가 완전히 패닉 상태를 보이는 만큼 정부와 당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오늘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라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과도하게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고 대외 신뢰도 여전한 만큼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오전 이규열 총재 주재로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고요. 한국거래소 역시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래소는 최근 안전자산 선호와 환율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았다며 한일 분쟁의 영향이 큰 업종과 일본 자금의 동향 등을 중심으로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조금 전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조치가 투자 심리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단한 것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확인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기정훈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는데 25년 만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스티븐 모리슨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장관은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슨 장관은 또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서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결정엔 어제 중국 위안화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어제 역내외에서 모두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이른바 포치가 이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약 11년여 만입니다. 세계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의 확전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이전에 마무리된 유럽과 미국 증시 모두 폭락세로 마감했고 조작국 지정 뉴스가 알려진 이후 문을 연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 중국이 최근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농산물 구매 중단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을 중국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미국이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양국 정상이 오사카 회담에서 달성한 공동인식을 엄중히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8월 3일 이후 새로 거래가 성사된 미국 농산물 구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고 중국 관련 기업은 이미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8월 3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천억 달러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날입니다. 농산물 구매 중단은 중국이 미국에 쓸 수 있는 보복 카드의 하나로 꼽혀왔는데요. 중국 상무부도 오늘 외교부와 동일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들에게 미국 농산물을 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요. 어제만 해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설명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가 맞다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와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는 미국 농산물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관세 압력 아래에서는 1kg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흘 만에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측이 작가들에게 첫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석영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아이치 트리엔날레 측이 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한 이유도 밝혔다고요? 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사진 연작으로 특별전에 참가했던 안세홍 씨는 앞서 소녀상과 마찬가지로 전시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쓰다 다이스케 예술감독 명의로 첫 해명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주최 측은 3,000건이 넘는 전화와 이메일 항의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휘발유 테러 위협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료가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황이 없어서 중단 즉시 작가들에게 연락하지 못했고 어려운 입장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안세홍 씨와 일본 전시 기획자들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에 아이치 트리엔날레 사무국에 가서 기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통해 어떤 경과에 의해 중지됐는지, 앞으로 중지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아이치 현청 안에 있는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지 결정 철회를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본전시에 참여한 다른 한국 작가 박찬경, 임민욱 씨도 항의하는 의미에서 전시 작품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갤러리 휴관일이었기 때문에 두 작가의 작품은 오늘부터 봉쇄되며 철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과 관련한 국내 기업들도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불매 운동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손해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 체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니클로 점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뭐 이런 시대에 불매운동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니클로는 지난해 직원 5,000명에게 인건비만 1,500억 원 넘게 지급했습니다. 일자리 감소로 우리가 손해라는 우려가 나올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의류와 신발 등을 파는 도소매업 종사자 전체로 보면 유니클로의 비중은 2%. 여기엔 이직이 빈번한 아르바이트생도 상당수입니다. 패션 의류 제품들이 불매운동 한다고 해서 전체 총합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넘어가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클로에서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또 에서 근로자의 근로 시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드 사태 때 중국의 불매운동으로 롯데쇼핑이 철수하면서 중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롯데쇼핑은 중국 유통업체인 리춘그룹에 점포 대다수를 매각했습니다. 기업이 바뀌었을 뿐 일자리 총량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건 롯데쇼핑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설립했고 매출 70%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다이소. 그럼에도 3%는 일본 제품이고 지분 34%를 소유한 일본 기업에 배당금이 넘어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이깨끗해를 생산하는 라이온 코리아와 식품업체 가루비, 속옷업체 와코루 역시 100% 국내 생산이라지만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일본 주주도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기업의 국적을 단정짓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칼로 무자르듯이 어느 쪽만 피해를 보는 것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제한적이에요. 객관적인 정보를 주되 판단은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두 나라 모두 피해를 보지만 누가 더 손해인지 분석하긴 어려운 현실. 일본이 치킨 게임을 시작한 상황에서 불매운동의 의미를 폄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페소 쇼핑단지 내 월마트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사망자가 모두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엘페소 델솔 메디컬 센터 의사 스티븐 플레허티와 엘페소 경찰국은 현지 시각으로 5일 오늘 아침 부상으로 치료받던 주민 2명이 숨졌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2명 중 1명은 멕시코 국적자로 이번 총격으로 숨진 멕시코인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총격 사건 용의자인 21살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쇼핑객으로 붐비던 월마트 안에서 총을 난사해 20명의 목숨을 빼앗고 26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서 7월도 전 세계에 걸쳐서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다고 유럽연합 기후변화 담당 기구가 밝혔습니다. EU 집행위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자료를 내고 올해 7월에 전 세계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장 더웠던 7월은 전 지구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6년 7월이었지만 올해 7월 기온은 이때보다 약간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이 기구는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장노엘 태포 대표는 7월은 통상 지구상에서 1년 중 가장 더운 달이지만 자료를 보면 올해 7월이 전 세계적으로 간발의 차이로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 만에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 49조가 날아갔습니다. 환율도 급등했죠.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는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속보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 미중일 겹악재의 불안한 금융시장,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정치권 목소리는 사뭇 결이 다릅니다. 이 소식 포함한 정치권 핫 이슈, 잠시 후 정치권 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